내성전쟁, 무하마드 H. 자만, 박유진을 옮김, 인간과 병원균의 끝없는 싸움에 대해서 박테리오파지의 역사적인 등장. 인체는 종종 갖가지 기생생물의 숙주가 된다. 벼룩은 우리의 피를, 진드기는 우리의 각질을 먹고 산다. 구두충은 우리의 창자를 선호하고, 회충은 덜 까다로워서 우리 창자에서, 물론 혈액과 림프계에서 잘 자란다. 그리고 미시 수준에서는 온갖 전염성, 비전염성 원생 동물들이 우리 혈액과 조직을 먹고 산다. 기생동물의 침입은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런 까닭에 박테리오파지의 발견은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세균과 싸우며 이룬 매우 유망한 발전 중의 하나로 꼽힌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만 생존한다. 침대 옆에 딱자 표면이나 문손잡이에서는 살지 못한다.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데 줄여서 파지라고도 부른다. 파지는 세균의 시스템을 침입해 제멋대로 사용하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다. 이들은 한 세균의 DNA를 다른 세균으로 옮기기도 한다. 임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파지가 유용한 이유는 간단하다. 파지는 세균 내부에서 산다. 게다가 세균의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숙주를 죽일 수도 있다. 거의 늘 그렇듯이 파지를 발견한 일이나 파지가 치료에 쓰일 가능성을 내다본 일 역시 따지고 보면 한 사람만의 공적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프랑스계 캐나다인 생물학자 펠릭스 데렐은 그 명예를 독차지하려고 무진 애썼다. 192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 북아프리카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을 탐험한 과정을 서술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후에 파리로 가게 된 과정을 약술한다. 본인 말에 따르면 파리에서 레델은 이질균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다가 박테리오파지를 발견했다. 이질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을 연구하는 그는 반이질균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했다. 데렐이 반이질균 미생물이 포함된 혼합물을 여과한 후에 병원균을 여과액과 혼합하자 병원균이 모두 죽었다. 그는 여과액 속에 든 아주 작은 미생물을 세균 잡아먹는 생물이라는 뜻에서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렸다. 데렐은 세균에 대항하는 박테리오파지의 잠재력을 알아차렸다. 그는 박테리오파지로 세균 감염증, 특히 이질 같은 가벼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공표하고 그 가능성을 공공연히 주장한 결과로 1차 세계대전 후에 단연간 과학계의 슈퍼스타로 군림하게 되었다. 1921년 출간된 프랑스어 초판에는 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제를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상세히 실린 적은 1920년 판뿐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데렐은 몇 년 사이에 기억이 더 살아난 모양이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까닭은 자신이 파지의 유일한 첫 발견자라는 데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이 줄기차게 쏟아졌기 때문이다. 벨기에의 질 그라티아를 비롯해 각국 과학자들이 데렐은 발견자가 아니며 일부러 과학계를 사실상 세상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르디와 그라티아는 프레드릭 트워트란 영국인이 파지의 진짜 발견자라고 단언했는데 트윗워트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을 데렐보다 2년 먼저 발표한 터였다. 트위트는 의대를 다녔지만은 세균학 실험 연구로 관심을 돌리면서 연구자 생활 초기에 새로운 세균 염색법을 발명했다. 에럴리의 주력 분야로 독일에서 개척된 염색법 연구는 유럽 내의 여타 지역의 세균학계에서도 계속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트워트는 한스 그람의 세균 분리법을 개선하여 몇 가지 착색제와 탈색제를 써서 세균의 염색 여부를 알아보았다. 데렐이 훗날 파지라 명명한 미생물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논문에 따르면 트워트는 현미경으로 유리처럼 투명한 세균 사체를 보았다. 그리고 세균 사체 곳곳에 있는 투명한 점이 정식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 세균 생활환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났을지 모른다. 둘째, 세균이 만든 효소일지도 모른다. 셋째, 극미 바이러스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추측은 가장 대담한 생각이었다. 이는 바이러스가 세균을 침입해서 장악하고 숙주 세균의 기능을 통제하며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숙주를 죽인다는 뜻이었다. 두 번째의 본인의 생각이 가장 유력한 추측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논문은 극미 바이러스의 본질 연구란 제목에 붙었다. 하지만 데일이나 파스테르처럼 대중적인 성향이 강한 과학자들과 두 번째의 차이점은 겸손만이 아니었다. 두 번째의 논문 멀미는 과학기업계와 연구자금관리기관이 겸손한 사람 말고 허풍 뜨는 사람을 후원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는 논문 말미에 이렇게 썼다. 안타깝게도 재정 문제로 이 연구에서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두 번째의 연구자 생활은 항생물질 연구자 대부분가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전쟁 중에 두어트는 군에 입대해 그리스 데살로니키에 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됐나? 그래서 말라리아가 주민들의 큰 골치였다. 그래서 그는 파지 연구를 계속하지 못했다. 부상자와 병자를 바로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전쟁 중에는 파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우선하기가 어려웠다. 데릴은 두어트가 선행한 파지 연구군으로 제대로 인정하려는 압력을 받고서도 두어트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미생물학자 가운데 상당수는 데릴 같은 사람이 두어트 연구 성과를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몇몇 인류과학자는 데릴이 다른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훔쳐내지도 마다하지 않으니 신사가 아니라며 조롱했다. 하지만 데릴은 흔들림 없이 파지 연구를 계속 밀고 나가며 자신이 발견한 성과를 스스로 발전시켰다. 그는 파지의 엄청난 잠재력을 간파했다. 숙주 세균을 죽이는 파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데릴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임상시험을 하며 세계를 돌아다녔다. 인도의 펀자브 지방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사이공 등지에서 데릴의 파지는 이질 환자는 물론 패스트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지 요법은 세계 곳곳의 병원에서 쓰이게 되었다. 병원 기록을 보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었던 듯하다. 데릴과 그의 업적에 대한 가장 큰 과찬은 다소 뜻밖이었다. 데릴은 자기의 업적이 싱클레어 루이스가 쓴 책의 중심 소재가 되자 깜짝 놀랐다. 싱클레어 루이스의 소설의 에로스미스는 데릴을 비롯한 몇몇 인물이 이런 업적을 소설화한 작품으로 일반 독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크게 인기를 끌었으며 수년간 의대생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1926년에 루이스 퓰리처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그의 명성을 굳혔는데 나름의 이유를 대며 수상을 거부했다. 그 결과 에로스미스는 오히려 악명이 더욱더 높아졌다. 데릴은 그런 관심을 한껏 즐겼다. 그는 곧 예일 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학장과 자주 충돌했다. 학장은 데릴이 유별나게 출장이 잦고 출장비도 많이 쓰며 모험적인 상업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난색을 보였다. 낙담한 데릴은 1933년에 예일대학교 교수직에서 물러나 그의 연구팀과 함께 파지 연구를 진전시킬 또 다른 모험적인 일에 뛰어들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대공황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는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머지않았고 공산주의가 모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리라고 주장할 기회 말이다. 그러려면 소련의 우월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과학, 특히 소련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트로핀 리센코 같은 소련 과학자들은 서양 유전학의 개념을 부정하고 독특한 소련 유전학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박테리오 파지는 곧 바로 소련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1930년대 초 예일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파리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던 데릴은 기어로기 엘리아바라는 후배의 편지를 받았다. 몇십 년 전에 엘리아바는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데릴과 함께 일했었다. 소련으로 돌아온 후 엘리아바는 스탈린의 고향인 그루지아 출신의
잘생기고 빠릿빠릿한 과학자로서 소련 권력의 중심인 당 지도층과 연주를 만들려고 애썼다. 대릴이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서 다름 아닌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 같은 권위 있는 신문에서 서유럽 최고의 미생물학 학자라고 불릴 때 엘리아바는 대릴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며 인맥을 자랑했다. 공식 허가를 받은 후에 엘리아바는 대릴에게 소련에서 연구를 계속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엘리아바는 1923년 그루지아 드빌리시 미생물학 전념학 박테리오파지 연구소를 세운 뒤에 파지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대릴에게 트리빌리시 연구소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대릴은 곧바로 제안을 수락하고 1933년 10월에 아내와 함께 트빌리시에 도착했다. 그리고 1935년 5월까지 연구소를 간간히 들락거렸다. 대릴은 공산당 정부가 몹시 탐낸 국제적인 스타 파워는 물론 파리에서 쓰던 실험 장비도 가져왔다. 보건인민위원회 회장은 대릴에게 모스크바의 연구소 중 본인이 원하는 곳의 소장이 될 기회를 주었으나 대릴은 호의를 사양했다. 그는 그루지아에 머물며 엘리아바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루지아가 모스크바보다 훨씬 날씨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루지아. 대릴은 소련의 모습에 감탄했고 자신을 초청해준 그 나라에 고마워했다. 그는 트빌리시에서 완성한 책을 스탈린에게 바치며 아첨이 듬뿍 담긴 헌정서를 썼다. 그리고 비슷한 어조로 소련에 대해 인류사상 최초로 불합리한 신비주의 말고 논리나 진정한 징벌의 필수인 온건한 과학을 길잡이로 삼은 놀라운 나라라고 언명하기도 했다. 대릴이 저런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릴의 친구 겸 후배는 소련 안보기관에 숙청될 처지에 놓였다. 1935년 5월에 대릴 부부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리라 기대하며 그루지아를 떠났다. 그런데 스탈린 대숙청 와중에 1937년 1월 엘리아바와 아내 아멜라와 볼리비카가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가엾고 얄궂게도 그들은 프랑스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날조한 혐의를 뒤집어 씌운 사람은 엘리아바가 파스텔 연구소와 연줄이 닿았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마지막에 참으로 어이없는 반전이 있었다. 엘리아바가 박테리오파지, 즉 불과 몇 년 전에 소련 신문에 극적했던 바로 그 과학적인 성과로 곳곳의 우물을 오염시켜 왔음이 밝혀졌다. 엘리아바는 1937년 7월 10일에 총살당했고 그의 아내도 얼마 후에 같은 운명을 맞았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초에 소련은 파지가 갖가지 감염증 치료에 쓰일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앞장섰다. 엘리아바의 연구소는 소장이 숙청당한 후에도 존속했지만은 소련의 박테리오파지 연구는 수십 년간 침체 국면에 빠졌다. 대릴이 평생 이런 업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항생제라는 신종약의 그늘에 가려졌다. 사람은 80년 뒤인 2000년대 초에 전쟁 탐욕, 나쁜 정책 때문에 항생제가 무력화되면서 파지가 다시 정료해지리라고 전혀 생각지는 못했다. 파지. 전쟁과 설파제. 뉴욕타임스의 활력 넘치는 과학부장 월드마 게임퍼트는 당대 과학자들의 근황을 파악하는 데 능했다. 인류 과학자 중에서 괴짜가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게임퍼트의 아첨을 잘 받아주었다. 예컨대 니콜라 테슬라의 75번째 생일을 앞둔 1931년 6월 12일에 게임퍼트는 테슬라에게 편지를 썼다. 선생님, 편집자 기자로서 이런 30년 돌아보면 당신은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이 영광입니다. 테슬라의 괴짜 기들은 그의 업적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사뭇 다른 과학자도 있었다. 1950년에 케인퍼트는 의학계열 과학사 저널 편집장에게 쓴 편지에서 그의 잊힌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화학요법에 관심 있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1906년 설파닐 아마이드를 발견한 파울 겔모 박사의 근황을 궁금해합니다.
겔모 박사가 그 결과물을 아주 꼭꼭 숨겨두어서 나중에 이게 바르 벤의 게르하르트 도마크 박사가 설파닐 아마이드를 다시 발견해야 했지요. 1908년에 파울 겔먼은 합성 항생물질 설파닐 아마이드를 발견했다. 오스트리아 화학자였던 켈먼은 설파닐 아마이드의 작용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1909년에 그 발견물에 대한 특허를 따냈다. 그러고는 그 물질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0년간 아무도 설파닐 아마이드가 항생제로 쓰일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1930년 초에 이르러서야 설파닐 아마이드는 대히트작이 되었다. 그 약은 아이와 어른의 난치성 감염증을 신속히 치유하면서 입원율을 낮추었다. 도마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의사 출신의 과학자다. 종전 후에 제약업계에 들어가서 독일 부푸탈의 바이오헬스 연구소에서 일하던 중에 그는 겔모의 오리지널 발견물을 재발견했다. 당시 독일 화학자 대부분은 유력한 약을 찾았을 때 특유의 엄격한 방침을 따랐고 도마크 역시 그런 끈끈한 태도로 수백 가지 염료의 연쇄성 구견 억제에 효과적인지 알아보았다. 이렇게 해서 연구 계속해서 지들은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1932년 도마크 연구팀이 염료와 설파닐 아마이드의 화합물을 연쇄 구견으로 감염시킨 쥐에게 투여해 놀랍게도 그 물질은 쥐의 연쇄 구견 감염증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 향후 2년에 걸쳐 바이오의 과학자들은 그 화합물이 폐렴, 척수막염, 임질 등의 다른 감염증에도 효험이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 바이오는 그 약을 프론토질이라 불렀다. 프론토질은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도마크 개인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1935년 12월에 도마크의 6살 난 딸 힐데가르데는 손에 감염성 농양이 생겼다. 감염이 진행되면서 체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갔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연쇄구경 감염증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면서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만약에 한두 해 전에 감염되었거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죽을 운명이었다. 하지만 힐데가르데는 살아났다. 아버지한테서 프론토질을 투여받고 일주일의 병이 깨끗이 나 다시 마당에서 놀았다. 바이엘은 그 블록버스터 항생제가 자체 개발약이 아니라 190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이미 발견된 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바이엘의 독점권은 심하게 제한되었고 곧 경쟁사들이 설파닐 아마이드계 합성 항생제 설파제를 직접 개발해 내놓았다. 바이엘은 뛰어난 마케팅 브랜드화 전략을 10분 활용해 프론토질 앨범으로 한동안 성공을 거두었다. 프론토질이 갖가지 치명적 질병 치료에 쓰이면서 프론토질의 경이로움은 전 세계의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여러 회사가 저마다 자체 상품명 브랜드로 설파제를 내놓았다. 수많은 사람이 설파제 덕분에 목숨을 건지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가 미국 대통령인 청년도 있었다. 프랭클린 데르노 루스벨트 주니어는 1930년 12월에 연쇄 구긴 감염증에 걸렸다. 10년 전이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터있다. 하지만 그는 설파제를 투여받고 완치되었다. 그 약의 상품은 프론틴린이었다. 루스벨트 아들 신약 덕분에 살아나. 그래서 설파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약은 폐혈성 인두염을 치료하기는커녕 신부전을 일으켜 고통스러운 죽음을 초래했다. 국가적인 재난이었다. 미국 곳곳의 의사들은 끔찍한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폐혈성 인두염. 박사는 자신이 투여한 약 때문에 절친한 친구 한 명을 포함해 담당 환자 6명의 죽음을 겪은 후에 이렇게 썼다. 내가 죽어서 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편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가르약으로 했던 것이 메생길사는
그 약이 그렇게 사고를 쳤군요. 와일리는 활동 방식이 대담했을 뿐 아니라 말솜씨도 뛰어나고 인맥도 넓었다. 이렇게 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소가 식품의 약군 살충제청이라는 기관이 되었다. 1927년에. 나중에 액상설프화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또 다른 루스벨트가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다. 그의 감독하에 행동에 나선 FDA는 전국 방광국회에서 액상설프화제를 최대한 회수했다. 정부가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한 바 당시 정책에서 명백한 허점이 발견되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아들을 살리는 바로 그 설파제가 일반 감염증 상처 치료제로 남용될 무렵에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 목숨을 내건 용감한 남자들과 함께 설파제는 미군 전력의 핵심 요소였다. 일레 커들러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쟁 지역의 외과장으로 날카로운 통장을 지녔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의 정치인을 적대시한 인물이었다. 1943년 커틀러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을 목격했다. 전투 중에서 설파제를 투여받은 332명 병사를 연구해서 얻은 결과는 충격이었다. 1943년 5월에 결론은 설폰 아마이드를 최적의 조건 하에서 투여해도 상처 부위의 감염을 막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특효약으로 이어졌던 그 약은 이제 효능을 잃고 있었다. 지조상의 결함도 아니었고 감염증의 속성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었다. 이젠 세균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다. 그들은 공격을 피하는 법을 알아내었고 설파제에 내성이 생겼다. 그들은 설파제가 10년 전에는 기막히게 잘 들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중에 영국의 한 국회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미군이 사용하는 설폰 아마이드가 목숨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없군요. 미군이 기적의 약을 사용했고 그 기적의 한계가 알게 되었다. 내성은 이제 약만큼이나 실제적이었다. 커틀러는 또 다른 현상도 알아차렸는데 그 현상은 나중에 전 세계 군의관과 의사들의 진료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커틀러는 전장에서 설파제를 남용한 탓에 세균이 내성을 얻었다는 사실은 아마 몰랐겠지만 약효가 없더라도 설파제를 처방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았다. 이는 약효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에 대한 집단적인 믿음의 문제였다. 그 믿음은 오늘날에도 존속한다. 환자들은 몸에 열이 나거나 감염 사실을 작용했을 때 항생제를 투여해달라고 요구하고 당연히 항생제를 투여받으리라 기대한다. 전 세계 의사들은 항생제를 자주 처방하고 있으나 약효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그나마 있는 약효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항생제는 환자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 의사 중에 상당수는 실제 약효가 없더라도 환자가 약의 효능을 인식하고 신뢰하면 대체로 효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환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의사 상당수는 항생제 과잉 처방의 광범위한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과거에는 잘 들었던 약이나 대체로 구하기 쉬운 약을 처방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또 다른 윤리적인 갈등이 세계 곳곳의 1차 의료기관에서 일어난다. 병이 나으려면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믿는 환자들은 의사가 항생제 처방을 꺼리면 항생제를 주저없이 처방하는 다른 의사에게로 간다. 참, 이런 문제는 커틀러는 병사들을 돌보는 일만 하진 않았다. 참,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의 목표는 스탈린과 그의 군대에서 페니실린이라는 귀중한 신약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커틀러는 설파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오판 때문에 최신 특효약마저 무력화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